여기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트루스 SNS에 가장 톱 뉴스가 카슈미르에서 전해진 매우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국은 테러에 맞서 인도와 함께 굳건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의 영혼과 부상자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디 인도 총리와 인도의 놀라운 국민 여러분께 전폭적인 지지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인도가 중국과 맞서는데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파트너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디 총리하고 굉장히 각별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 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의 접견 지역인 카슈미르에서 테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테러가 그 20명이 사망한 테러가 있었는데 그 테러에 대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국민들하고 인도 모디 총리에게 지지 의사를 밝힌 거죠. 지도자 사이의 우정이 참 중요하죠. 서로 이제 잘 맞는 게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오늘 여러분 트위터에 보니까 미국의 JD 벤스 부통령이 인도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이 JD 벤스 부통령의 부인 세컨 레이디가 인도계 미국인이지 않습니까? 예일 법학 전문대학원을 나온 아주 재원이죠. 아주 뭐 생긴 것 자체도 이런 미녀지만 총명하게 생겼죠. 사람이. 이 글이 올랐네요. 오늘 저녁 모디 총리를 뵙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이며 우리 가족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저는 인도 국민과의 우정과 협력을 강화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일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은 인도를 환영합니다. 뉴델리에 있는 그의 가족과 함께 우리는 미국 모디 총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미국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에 빠르게 진행된 진전을 검토했습니다. 우리는 무역 기술 국방 에너지 및 인적 교류를 포함한 상호 호혜적인 협력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인도 미국의 포괄적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은 우리 국민과 세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21세기 결정적인 파트너십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도 국민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자랑스럽겠습니까? 세컨 레이디이자 앞으로 퍼스트 레이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 JD 벤스 대통령의 부인이 두 명 사이에 난 애들이 인도풍이 많이 느껴지네요. 얼마나 인도 사람들이 자랑스럽겠습니까? 자기 여러분들 퍼스트 레이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인도계 미국인이니까. 그죠? 두 분이 아마 예일 대학에서 예일 법대에서 만난 거죠. JD 벤스 대통령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나왔고, 그죠? 가끔가다 여러분들 이 작은 소식이지만 세상의 견문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그래도 이 두 분이 애가 3명입니다. 3명. 딸 하나 아들 둘. 아마 두 사람의 나이 차가 한 30년 날 겁니다. JD 벤스 대통령이 40대 초반이니까 40대 초반이니까 한 30년 차이가 안 나겠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디 총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인도계 미국인 인도 이민자 인도에서 여러분들 출발해서 미국 이민자가 된 사람이 다음에 퍼스트 레이디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까지 올라갔으니까 아주 오늘 JD 벤스 대통령이 부통령이 40대 초반인데 어젓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은 나이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나이가 아마 한 30년 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누가 모디 총리가 몇 년생인지 한번 보시죠. 예. 의젓하게 여러분들 그 사위가 온 거죠. 예. 사위를 만난 겁니다. 예. 두 분이 예. 참 예. 궁합이 잘 맞으면은 그러면 좋죠. 예.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JD 벤스 부통령을 상당히 이렇게 신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JD 벤스 부통령의 부인도 굉장히 똑똑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40대 초반이죠. 40대 초반에 이렇게 활동하니까 얼마나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세상 이야기는 개혁한다는 게 참 어렵죠. 욕은 욕대로 먹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이 일론 머스크가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참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미국의 연방정부의 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도지 정부 효율 부서는 정부를 해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효율부는 단지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낭비와 사기와 조작과 비효율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저항이 따르는 거죠. 개혁이란 것이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이렇게 힘든 겁니다. 낭비와 사기와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데 그 정의로운 일이 참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이제 또 일론 머스크를 도와가지고 5월 말까지 연방정부 개혁에 여러분들 다시 축을 맡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굉장히 크게 부를 만들어냈던 인물이죠. 오하이오 상원 아마 후보였을 겁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규제국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규제국가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나라가 관료화가 되면은 관료화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도 공무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그럼 공무원들이 이런 늘어나게 되면 그 공무원에 지급되는 여러분들 비용뿐만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또 규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하루가 멀다고 계속 법을 만들어내는 건 그 법이 전부가 다 뭡니까? 보통 국민들에게 올가미가 되고 보통 국민들에게 비용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거를 레귤러터리 스테이트라고 표현한 겁니다. 관료국가, 관료제 국가, 규제국가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하이오 상원의원 후보였던 비백 램스웨이는 우리가 관료제 국가를 종식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돈을 낭비하니까 다 여러분들 예산에 빨대를 뽑고 여러분 돈을 빼먹는 사람을 규제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나 또 여기 여러분들 비백 글램저웨이라는 이분도 아마 인도계 인물 같네요. 노력을 하는데 이 개혁이라는 게 참 그렇게 힘든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천천히 깔아앉는 겁니다. 그냥. 세금 부담은 계속 높아지고 아마 건강보험도 제대로 개혁하게 되면 상당히 제가 볼 땐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뭐죠? 대기업 직원이나 이런 사람에게 더 부담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그러게 나라가 완전히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출하는 것이 다 경쟁력이 계속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이제 또
정치 성향이 이름들 좌파적 색채가 강한 정권이 등장하게 되면은 국회까지 장악했으니까 얼마나 민생을 괴롭히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자, 여러분 그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적에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가지고 전 세계 여러분 인터넷망을 육지가 아니고 이럽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스타링크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공장을 오늘 공개했네요. 스타링크 팩토리 인 텍사스. 텍사스에 있는 스타링크 공장입니다. 멋지죠? 안을 볼 수가 없지만 이런 사진을 오늘 여러분들 게재를 했네요. 이 게재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우리 공장에서도 미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같은 공장을 짓더라도 아름답게 지은 공장이지만 우리는 미적 감각에 신경을 씁니다. 테슬라 모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차 모델을. 공장은 실제로 다이아몬드 모양이 될 것입니다. 네바다 공장은. 그 이유는 상자 모양으로 만들면 지구를 훨씬 더 많이 움직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더 잘 맞도록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장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짓는 겁니다. 이 미학. 아름다움이 이런 경쟁력이니까 요즘에 현대자동차는 디자인이 많이 좋아졌죠. 그죠? 자, 오늘 여러분 오늘 홍준서님께서 본방송의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예의에도 반합니다. 여러분 지금 와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주 유명한 팝캐스트 같습니다. 팝캐스트가 마크 베니오프란 다음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일론 머스크는 분명히 미래를 봅니다. 아무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먼저 미래로 가서 그곳의 고객들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미래를 보기 위해서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몇 가지 특이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미래에는 로봇이 있을 것이고 뇌와 기계 인터페이스가 있을 것이고 전기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고 나는 이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10개의 회사를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분이 말씀을 하시네요. 미래를 보고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런 실행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네요.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를 읽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어쩌면 공병호 TV를 통해서 뭐 현안 과제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미래를 읽고 미래를 여러분들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힘을 더 키울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뭐 한간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좀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이 투자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보면
미래를 읽는 힘이지 않습니까? 앞을 내다보는 힘. 앞을 내다보는 힘인데 오늘 여러분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1950년대 복고풍에 그런 이런 레스토랑을 만들어가 그 레스토랑에서 영화도 보고 그다음 슈퍼차지를 이용해가 여러분들 차도 여러분들 충전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 기획을 해가지고 2018년에 기획을 해가지고 2023년부터 여러분들 공사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완공을 앞뒀다는 겁니다. 할리우드 부근에 그런 기사가 난 거예요. 무슨 그게 필요합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차를 이렇게 여러분들 충전하는 장소도 있고 식사도 하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제 거의 완공 직전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1급 주방장도 모셔가지고 요리도 하고 그런 게 나온 겁니다 이게. 셀레브리티 셰프니까 엘리 글린스벤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건 주방장인 모양입니다. 앞으로 곧 출연할 할리우드의 다이너 고급 식당인 거죠. 버거와 블록버스터를 제공하는 테슬라의 할리우드 다이너 레스토랑입니다. 유명 셰프 엘리 글린스벤이 곧 출시될 테슬라의 할리우드 다이너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다이너는 1950년대 영감을 받은 레트로한 경험으로 네온 조명과 핸드스푼 밀크쉐이크, 구운 버거와 스모키 향으로 가득 찰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식당이 아닙니다. 45피트 길이의 LED 스크린 2개와 75개 이상의 V4 슈퍼차저 전기 충전대가 설치되는 본격적인 드라이브인 영화관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이런 테슬라가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냐 이야기죠. 진짜 여러분들 실험 정신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너무나 좀 오락성이 강하지만 그래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테슬라의 레트로 다이너 슈퍼차지 스테이션. 제가 여러분 주목하는 거는 통상 여러분들 그냥 전기 스테이션이면 딱 정해진 틀이 있는데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공사가 거의 여기 슈퍼차지를 할 수가 있고 영화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거의 완성이 다 돼 갑니다. 이렇게. 스케일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냥 충전기면 충전하는 장소는 딱 정해진 틀이라는 게 있는데 그 틀을 완전히 깨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 아이디어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2018년에 이름 제시해 가지고 2023년부터 여러분들 테슬라의 독특한 LA 다이너믹 드라이브인 극장 프로젝트에 태양광 캐노피가 추가되었고 V4 충전대의 추가 설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일론 머스크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17개월 동안 제작 중이며 2개의 영화 스크린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8월부터 다이너 경험 전문가를 채용하기 시작했고 이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내부 코드 참조가 발견됐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틀을 깨는 여러분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이런 걸 여러분들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이게 일론 머스크 머릿속에 나온 겁니다. 테슬라 차뿐만 아니고 일반 전기차가 다 와가 이름 즐길 수 있게끔 기다림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세우고 있는 슈퍼차지 드라이브인 오픈이 임박했습니다. 1950년대 스타일의 로스앤젤레스 테슬라 다이너가
드디어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슈퍼차지는 불이 켜져 있고 주차장은 포장되어 있고 2018년에 예고했던 롤러스케이트 콘셉트는 롤링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공사는 2023년 말에 시작됐고 현재 28개 32개의 포장마차가 있고 옆에는 50개의 포장마차 추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햄버거와 킬로와트가 거의 메뉴에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1950년대 록앤롤 분위기 2층 건물 롤러스케이트를 탄 직원 드라이브인 극장 슈퍼차저 스테이션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위치한 혁신적인 복합시설로 1950년대 스타일의 다이너 드라이브인 극장 약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결합한 프로젝트입니다. 2018년 일론 머스크가 처음 제안한 이 아이디어는 결국 곧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유일한 규칙은 물리법칙뿐이고 다른 모든 것은 권장사항입니다. 실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유추하는 것보다 첫 번째 원칙에 추론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 어떤 것이 충분히 중요하다면 비록 가능성 있는 결과가 실패일지라도 시도해 봐야 됩니다.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거나 완전히 무력화되어야 그때 포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지만 대안이 재앙이라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홍준선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틀을 깨는 겁니다. 틀을. 이래야 사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주저앉는 겁니다. 틀을 못 깨니까. 한국의 국회가 전부 다 여러분들 뭐죠 변호사 출신들이 압도적인 다수지 않습니까? 그냥 딱 틀을 정해놓고 그냥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앉는 겁니다. 틀을 깨지 않으니까. 개인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40대 뭐 해야 되고 50대 뭐 해야 되고 60대 은퇴하면 집에 쉬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 꽉 잡혀 있으니까 새로운 시도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한 규칙은 물리법칙뿐이고 다른 모든 것은 권장사항이라는 거죠. 중력의 법칙은 오케이다. 그러나 그 외에는 권장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틀을 깨는 부분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한 규칙이라는 것은 물리학 법칙밖에 없다. 중력의 법칙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냥 레코멘데이션이라는 이야기죠. 틀을 깰 수 있어야 살거든요. 틀을 깰 수 있어요. 물리학의 법칙 외에는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켓은 어떻게 로켓이 재활용이 될 수 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엑스페이스가 나온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원칙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근본적인 원칙. 문제를 여러분 정직하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비극이라는 것은 문제를 정직하게 안 보니까 모든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한참 방송하는데 뭐 부정선거가 왔더니 선거가 왔더니 지금 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여러분들 김문수가 되면 어떻고 누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홍준수님이 말씀 잘하셨네요. 옛것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합니다. 파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파괴를 못하니까 가라앉는 겁니다. 범보수가 뭉치면 어떻게 이길 겁니까? 선수 기죽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여러분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뭐 근본을 봐야 되는 근본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일론 머스크 여러분 이야기해 보시면 이렇게 파격적인 발상을 해. 개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이 되면 왜 은퇴하냐 이야기예요. 그냥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60대와 과거의 60대와 같습니까? 건강 상태나 뭐 모든 부분들이 다 좋아지는 건데 고정관념을 못 깨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런 겁니다. 고정관념 못 끄니까.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깨뜨린 인물가 누군가 하니까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니 그냥 뭡니까 그냥 충전하면 되지 뭐 충전 장소를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뭐죠. 50년대 여러분들 복고풍을 여러분 자극해가 여러분들 뭡니까 밥도 먹고 여러분들 드라이브인 영화도 보고 뭐죠. 제가 너무나 이 사람은 진짜 파격적이다. 어떤 것이 중요하면은 충분히 중요하면 반드시 뭐죠 슛이 뭐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도해야 된다. 이 설령 예상되는 결과가 이런 실패로 끝나더라도 스페이스X와 테슬라 쪽의 실패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한 이유를 설명해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뭐죠 죽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은 그냥 재앙이 예상이 되면은 변화를 수용해야 됩니다. 변화를 수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칼같이 방송 콘텐츠를 바꾸지 않습니까? 떠날 때는 말없이인 거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칼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고 모든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모범적인 사람인 거죠. 뭐 개인 삶은 어떤지는 모르겠고 사업가로서 오늘 이 방송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이런 걸 발상을 내 가지고 사람들을 그 캘리포니아 일대의 묘한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근본을 한 번 정도 더 다루는 거죠. 일단 정직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정직해야 되고 세상에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뭐 어쨌든 사기 조심해야 되죠. 사기. 생활 속에 사기꾼도 많고 스캠도 많고 종교 사기꾼도 많고 정치 사기꾼도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내가 로버트 키오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사람을 뭐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어쨌든 사기꾼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사기를. 그치? 사기를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종교 사기도 여러분들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팔아먹는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한 신문에 많이 본 뉴스를 보니까 부자 되는 마지막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사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마지막 기회가 어디 있냐 이야기예요. 10년 뒤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된다. 아니 100만 달러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견이 없으니까 그거를 비난한 게 아니고 부자 되는 마지막 기회 이런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이 로버트 키오사키가 한 이야기를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많은데 조선일보가 특히 많이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금, 은, 비트코인에 투자라. 달러화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실물을 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식 채권 ETF는 불을 지켜주지 못한다. 가짜 자산이다. 그럼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게 이름 다 가짜면은 회사가 다 가짜인 거네요. 구글도 가짜고 애플도 가짜고. 말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지금이 자산 확보의 마지막 기회다. 비트코인과 금과 은을 투자해야 된다. 마지막 기회는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기회는 큰 기회 작은 기회는 있겠지만 기회는 해변가에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것이고 마지막 기회 이거는 대부분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로버트 키요사키가 사기꾼이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표현이 사기꾼들이 많이 쓰는 기회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라헬 님이 진짜 가짜 듣고 싶습니다. 그걸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실정이 나면 그걸로 끝내는 겁니다. 충분히 할 만큼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5년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매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런 고심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떠나야 될 때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끊고 맺는 게 굉장히 분명합니다. 한국의 평균 남자들에 비해서 정리정돈이 굉장히 명확하죠. 그래서 매사가 이렇게 맺고 끊는 것을 그냥 정리정돈을 명확히 하죠. 다음부터는 다른 분들이 알아서 그냥 정리해 가지고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계몽활동은 그 정도면 충분한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저로서는 계몽활동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단 0.5 비트코인만 보유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 뒤에 그 기회가 사라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세상을 이렇게 우습게 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동안 금은 비트코인 같은 실물 자산을 축적해야 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주식 채권 상장지수 펀드는 불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글로벌 금융 카르텔이 조종하는 가짜 자산일 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네요. 사람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판단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으니까 그냥 공병호 TV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아쉬움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5년이 엄청나게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60대 5년 초반 5년 전부를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제가 투입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입니다. 5년이. 말과 글로서 다 담을 수만큼 긴 세월인 겁니다. 해결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 전체가 부패한 상태가 돼 가지고 고행길을 자초하겠다고 굳게 결심한 상태에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 요지는 다른 사람들이 하시는 일을 제가 그거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계속 하실 분은 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자기 결정권이 명확하게 여러분들 주어지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기 결정권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자기 결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간섭 안 하고 그다음 또 자기도 여러분들 타인에게 간섭 안 하고 그다음에 자기 결정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방송 내용을 전환해 가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세상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다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주제가 없었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주제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주제를 충분히 다루고 피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를 다룬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중요한 겁니다. 이 뭔고 하니까
인플레가 심화되고 달러 가치가 여러분들 떨어질 거니까 실물자산 금, 은 이런 걸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여러분들 근사하게 보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땐 사기성의 농후한 주장인 겁니다. 그죠? 사기성이 농후한 주장인 거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로버트 키요사키의 주장은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방어를 위해 은을 안전자산으로 간주하고 막대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사용하여 은투기로 몰락한 헌트 행제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똑같은 일이 이런 경제사에도 나오는 겁니다. 1970년대 달러와 가치가 폭락하고 그때 여러분들 금태환제를 바꾸지 않습니까. 닉슨 대통령 때 달러와 가치가 이런 폭락하고 미국이 많이 흔들리니까 실물자산인 은에 막대한 이런 돈을 투입해 가지고 투기를 해가 망한 행제가 텍사스의 석유재벌 헌터 가문의 헌터 행제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인플레가 심화가 되고 달러화가 여러분들 가치가 없어지니까 금을 사라, 은을 사라,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죠?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이 두 형제입니다. 이 두 사람 이 헌터 형제입니다. 형님하고 동생. 두 빌리언에는 은시장을 어떻게 파괴했는가 한 잡지에 나온 건데 이분이 이제 형님입니다. 형님. 이 형님 1926년에 나가지고 2014년에 죽었습니다. 달라스 텍사스에서. 동생이 이제 2024년 4월 9일에 죽었습니다. 95세로. 넬슨 벙크 헌터, 윌리엄 허버트 헌터. 그죠? 넬슨 벙크 헌터는 미국의 정유회사의 회장. 그와 그의 동생들이 은시장에서 투기를 한 이후에 그의 자산이 완전히 몰락하게 됐다. 1970대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불확실성에서 은을 안전자산으로 보고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대규모 투자를 할 때 많은 부분을 레버리지 부채를 끼고 이런 투자를 한 겁니다. 부채를 끼고 은 가격을 여러분들 은에 투기를 해가 은 가격을 올린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정부가 규제가 들어가면서 은 가격이 폭락하면서 자산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떨어졌죠. 자산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50억 달러에 3억 2,500만 달러로 아버지한테 물려받던 엄청난 자산이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실물 자산이 더 중요하다. 로버트 키요사키 주장하고 똑같은 주장인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상황은 꼭 같은 건 아니지만 대개 안전자산에 투자라는 그런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인 거죠. 그렇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고 이제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 내용입니다. 뭐 여러분들 혼전신에 그냥 거짓하고 사기가 판을 치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제가 한국의 신문 방송을 많이 안 다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도대체 구역질이 나서 못 보겠어요. 하도 거짓말이 많아가지고. 거짓 세상에 상당히 오래 가겠죠. 어제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맷 왓이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핵심 내용은 미국의 연방법원 판사들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다 브레이크를 거는데 너희들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너희들이 그냥 대통령 하지 왜 대통령이 하는 일을 너희들이 방해하냐 이런 내용인 겁니다. 정치 판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런 이민 정책이나 연방정부 계획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니까 이 매트 왓이라는 사람을 인용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한 거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높게 치는 지식인이라고 보는 거죠. 이 매트 왓이라는 아주 젊은 분입니다. 젊은 분이죠. 찾아보니까 미국의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입니다. 보수 성향의 미디어 그룹인 벤 샤피로하고 이름 더 데일리 와이어라는 걸 만든 1986년생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쟁쟁한 인물인 거죠. 거침없이 보수적 색채의 견해를 피력하는 겁니다.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전통적 가족 가치나 기독교 기반의 세계관을 강조하고 공교육에서 여러분들 성소수자 교육 이런 것을 대단히 비판적 인종이론 이런 것을 엄청나게 이런 비판하는 사람인 겁니다. 미국 내 보수 커뮤니티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맷 왓이 왈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할 정도 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는 벤 샤피로는 알았지만 이분은 뭐 제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이제 사람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이제 백악관을 갔네요. 매트 왈시가 백악관에 갔습니다. 백악관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 백악관에서 대담 나눈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우리 나이로 86년생이면 몇 살 정도 된 겁니까? 40대 초반도 안 됐을 것 같은데 보시죠. 백악관에 아마 이렇게 뭐 언론 누운 것 같습니다. 이분 보시죠. 한 분이 당신이 벨트도 매고 신발도 신고 그다음에 또 양발도 제대로 신고 백악관을 방문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40이네 40. 야 40의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이 인용할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일종의 사상가입니다. 40. 어마어마하네요. 나이 40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름 인용할 정도의 인물이 된 겁니다. 이런 똑똑한 천재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천재들이. 백악관에 가가지고 이런 백악관 대변이 나고 이렇게 이제 토크쇼 같은 걸 한 겁니다. 참 대단하네요. 여러분 오늘 이분 이야기를 왜 인용하는가 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역사를 미화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사를 다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히 좌익들에 의한 준동이었는데 그걸 뭐죠 미화해 가지고 엄청난 보조금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다 거짓인 겁니다. 거짓. 그게 너무나 제가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 구역질이 나는 거를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에 무슨 4명이 됐니 5명이 붙네. 여러분 그거 보고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것들이 진짜 뭐 완전히 그냥 장난질을 했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거짓을 참 딱한 거죠. 그 거짓의 다음에 여러분들 비용 청구서가 어떻게 이름 날아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대개 보면은 뭐 초기에 인디안들은 굉장히 인간적이었고 선했고 백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잔혹했다
어떻게 이런 인디안들이 선할 수 있겠습니까? 북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이 종족들이 그렇게 수없이 나눠졌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잔혹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데는 백인들은 여러분들 그냥 정복자로 모사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똑같은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다 왜곡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C.R. 윌리라는 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맷 월시가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보시죠. 이분이 C.R. 윌리라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제6대 정조 할머니는 1789년 켄터키 동부에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미국의 서부로가 진군할 때 켄터키가 가장 여러분들 변경이었을 겁니다. 인디안하고 여러분 접촉이 있는 할머니의 이름은 제니 와일리입니다. 그녀의 모든 자녀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녀는 11개월 만에 탈출해서 남편과 재회하고 두 번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5대 정조 할아버지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로운 아메리카 원주민 신화를 반박하는 학술 연구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 War Before Civilization. 백인이 이름 진출하기 전에 원주민 사회가 어땠는지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인과 살육과 폭력이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The Myth of the Peaceful Savage. 아마 원주민을 미화한 신화. 이게 항상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들 왜곡하는 겁니다. 이제 정치 권력이 바뀌게 되면 전부를 다 왜곡하려고 하겠죠. 이제 뭐 선거도 없으니까 전부 다 이제 새로 쓰겠죠. 이분이 쓰신 글이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자기 정조부 이야기를 집안 이야기를. 여러분 이게 위에 사진이 백인이 살해당한 그런 광경이고 난자당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한 원주민들의 한 부족이 살해당한 그런 인류학적 그런 증거물입니다. 그러니까 낭만적인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은 원시 사회가. 그거를 할리우드 영화나 언론들이나 일부 역사학자들이 왜곡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고 여기 매트 왈시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모든 원주민 부족의 정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적을 습격하여 모든 남성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항복하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적의 전투원을 포로로 잡고 살도록 허용한다는 생각은 원주민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원주민은 아메리칸 인디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공격은 정의상 학살이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를 전혀 나쁘지 않게 죽이는 경우도 매우 많았습니다. 여성이나 어린이가 살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노예로 데려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원주민들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입니다. 백인 정착민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거나 경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잔인함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는 전부였습니다. 서구 문명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여러분들 원시 문명은 이렇게 잔인했을 겁니다. 일제치하를 여러분들 그렇게 비난하지만 일제치하 이전에 조선 후기에 그 잔혹함이라는 부분 우리가 대부분 숨기지 않습니까?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그걸 가린 겁니다. 실제로 백인 정착민의 자비와 자제력에 충격을 받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상인 겁니다. 그죠?
좀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그런데 본래 우리 문화가 그렇지 못했죠. 너무나 급속하게 여러분들 구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마치 용수철을 누르고 있다가 손을 뗀 거와 마찬가지로. 그 지금 신문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무도함뿐만 아니라 지금 신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 바보 천치를 여기지 않으면은 신문 기사들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부패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 그거 한 젊은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제대로 하고 사는 사람 같아요. 아주 젊은 분이 매트 왈시.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시야를 넓혀가는 겁니다. 이분도 저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미국 사회를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메시지 때문에 이 젊은 분을 이렇게 인용할 정도가 되면은 매트 왈시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게 벤 샤피로하고 이런 같이 대단히 보수를 옹호하는 그런 농객이구나.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